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곽수정입니다. 16년 만에 5%를 넘어버렸습니다. 미국 10년물 장기국채 금리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이 드리운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증시도 대외 리스크의 악영향을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6연속 3.5% 동결로 미국과 2%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11월 초에 있을 미 FOMC 결과에 따라서 그 격차가 그대로일 수도 있고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와 불안한 경기 상황, 가계부채와 고환율, 내부적인 걱정거리도 산적해 있는데 과연 4분기 이후 한국 경제와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혹한의 겨울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좋겠습니까? 두 분 전문꾼을 모시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네, 오늘 주식을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이 주식시장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만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국 경제와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진단을 해드릴까 합니다. 올해 초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 상저하고 많은 기관들이 예측을 했죠. 근데 4분기 들어선 지금 이 전망이 빗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빗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가계도 기업도 모두 힘든 상황에서 또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는 악재까지 터지면서 향후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대내외 리스크가 이렇게 뒤섞여서 혼란한 현 시국을 한국 경제와 기업들은 어떻게 버텨내야 할까? 한국은행이 3.5로 마감을 한 금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나씩 두 분 꾼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주원 실장님, 지난 19일에 한국은행 드디어 역사적인 2%포인트의 금리 차이를 미국과 보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 상당히 큰 결심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영향, 이 금리 동결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고 나서 보도 자료를 뿌리는데 그걸 이제 결정문이라고 합니다.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문인데 네. 그게 이제 우리 아래 한글로 한두 페이지 정도의 짧은 분량인데 저번에 우리 이제 금통위가 8월에 있었죠. 네. 8월하고 요번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태도가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둔다 뭐 그런 표현도 있었고, 근데 요번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하는 이유가 아니고 금리 동결을 하는 이유 쪽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한국은행이 지금 물가보다는 드디어 한국 경제, 실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다만 이제 유일하게 남은 금리 인상 요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이제 물가 상승률은 뭐 추세적으로 안정될 테지만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은 상관은 없는데, 크게 이제 가계부채하고 대외 여건인데, 대외 여건은 말씀하셨다시피 미국하고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 상당히 좀 유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미국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환율이 좀 오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또 하는 총재가 얼마 전에는 그런 자금 빠져나가고 환율 오르는 거에 위해서 통화 정책을 사용하지는 않겠다라고 또 밝혔고,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가계부채인데, 가계부채는 이제 최근에 막 좀 증가세로 많이 좀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한은이 사실은 좀 많이 걱정하는 부분. 근데 그것도 사실 한은의 얘기처럼 가계부채 최근에 증가하는 거는 한은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한국은행 금리를 올렸고, 그거는 이제 LTV라든가 DS라든가 이런 금융 감독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한은이 좀 책임을 벗어나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번 이제 나온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을 보면 느낌이 오는 게
3.5가 끝이다. 예.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올해 안에. 예. 딜레마. 예. 올해뿐만 아니고요. 내년까지도 예. 3.5다. 예, 더 이상 못 올립니다. 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좀 기대를 하죠. 3.5까지 올렸으면 언젠간 내리겠네. 네. 라는 기대를 하는데 지금 대체적인 시각은 지금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좀 취약해진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실물 경제의 어떤 그 변동성이 확 커질 수가 있어서 내년 여름 또는 3분기쯤으로 많이들 보고 있어요. 인하 시점을. 네.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 미국 연준이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거죠. 네. 걔네가 먼저 좀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우리 가게도 그렇고 네. 기업도 그렇고 네. 이 금리 때문에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기업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대출받은 기업들은 이자 상환 부담도 될 거고 그렇죠.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자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금 가져오기도 어려운 상태고 우리 기업들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제 3.5%가 꽤 길게 가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저희 회사 연구소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들의 현금 자산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네. 이자 보상 비율이나 이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계속 관찰해 봤어요. 네. 지금 현재의 금리에서 가장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의 재무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가와 또 환율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업에는 예. 환율 방어나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두 가지를 봤는데 우선 이자 보상 비율 같은 재무 구조를 좀 봤더니 상반기에 저희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한번 봐봤어요. 네. 분석을 해봤더니 지난해 상반기 이자 보상 비율 평균이 4.4였거든요. 네. 올해가 3.2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74%나 감소했습니다. 네. 이유는 제 기업들이 영업이익은 41% 감소했고요. 네. 반면에 이자 비용이 121% 급증했습니다. 예. 굉장히 취약해졌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네. 제가 그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들을 좀 관찰해봤어요. 네. 현금성 자산. 반면에 현금성 자산은 13% 늘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굉장히 위축된 재무구조 개선과 보수적인 재무구조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사실 한은에서 3.5%를 계속 유지할 때 가장 리스키한 거는 환율이었을 겁니다. 네. 하는 총재도 그 고민이 많았을 거고 환율이 지금처럼 환율이 올해 고공행진을 한 건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재밌는 거는 이제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환율이 이 정도 올라가면 유리할 걸로 알았는데 네. 꼭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지금 20년 동안 환율 평균이 1,127원이었거든요. 네. 이 지금 수입 환율이 0.8%를 때 수출 환율이 0.8%를 때 수입 환율이 2.3% 올랐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상장사들을 모조리 연초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주가 상승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재밌는 현상은 전통 제조업 중에서 조금 혁신을 한 그룹들은 굉장히 주가가 좋았어요. 평균 40% 이상 올라갔습니다. 네. 반면에 이 환율로 인한 내수 경기 이런 것 때문에 유통업 다 망가졌고요. CJ가 가장 낮아졌고 네. 신세계 그룹 가장 30% 낮아졌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역시 이 고환율로 인한 그러니까 이 3.5%의 이자율의 픽스가 결국 환율에 굉장히 미치고 있어서 기업들은 아마 내년에도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24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10월 달 9월 중반부터 해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게 9월 달 하락치보다도 지금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런 상황이 올 연말이 가고 내년이 오면은 다시 반등한다는 보장을 받으려면은 어떤 것들을 경제 지표로 한번 봐야 될까요? 기업 측면에서는. 우선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대부분 경제 구조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금 환율과 지금의 체력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글로벌 경기는 나쁘지는 사실 않아요. 않은데 불구하고 주력 수출품, 특히 이제 정유, 네.
그다음에 반도체, 반도체. 이런 쪽이 취약하다 보니까 저는 바로 반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정유하고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 경제가 2023년에 상고하저다 틀렸다. 그럼 2024년도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잘못 예측하면 또 상고하저, 상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부딪힐 것 같은데 찐바닥을 지금 저는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2024년이 오히려 2023년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왜 그러느냐? IMF에서 경제 전망치를 내놓는데 올해 1.4, 지금 1.0 이야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일부 기관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조원 실장님께서. 내년도 전망치를 지금 IMF나 주요 기관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2.2% 2.2% 내외 요?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를 다 1%대 초반으로 보고 있어서 네. 사실 그렇게 올해 성장률이 낮으면 내년엔 튀게 돼 있거든요.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정말 우리가 실제 성장률은 얼마나 될까? 네. 명목상으로는 2.2인데 그러면 올해 거하고 내년 거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1.7 정도 나와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적인 경제 상황일 때 성장률이 2%대 초반이라고 상정을 하면 그거보다는 성장률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사실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내년에도 불안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방금 우리 박주원 대표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이 기업들의 매출을 보려면 우리는 수출을 하는 국가이니까 수출 단가와 수입 단가의 어떤 차이, 한 차익을 거기서 한번 봐야지만 매출 이익에 대한 기업들의 손익도 평가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내년에 이 수출과 수입, 무역 수지, 지금 뭐 정부에서는 흑자가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 뭐 불황형 흑자라는 건 시청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말이 흑자지 전부 다 적자적인 느낌이 드는 건데 2024년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업의 영업 실적도 안 좋을 게 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시도 우리가 낙관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업? 일단 이제 불황형 흑자란 말을 안 쓰려면 수출이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렇죠. 예,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추경호 부총리 얘기는 맞아요. 올해 10월이나 11월쯤에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플러스가 되는 게 맞는데 네. 왜냐하면 작년 10월과 11월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예. 다 그 주변 달에 비해서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물량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출 물량 자체는 지금 회복이 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무역 수지와 관련돼서 의존도가 좀 높은 게 세 개가 있는데 네. 일단 수출 쪽에서는 중국 쪽으로 가는 수출이 상당히 높고 그쵸. 4분의 1이고 예. 품목 쪽에서는 반도체인데 네. 반도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메모리 반도체겠죠. 네.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53%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렇죠. 같은 얘기죠. 네. 중국 경제가 3분기가 이번에 실적이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갸우뚱한 게 3분기에 중국 경제가 예상치보다 좀 경제 지표가 좋았다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마이너스가 크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의존도가 높은 게 뭐냐면 원유 의존도입니다. 네. 세계 원유 소비량 전체 소비량을 봤을 때 저희 나라가 7등이고요. 네. OECD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일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경제가 원유에 의존하는 바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거든요. GDP 10,000달러를 만들어낼 때 네. 원유가 얼마나 필요하냐.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1등입니다. 네. 예, 그 말은 최근에 유가가 계속 좀 불안하죠. 네. 예, 그런 말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를 기업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비용 압력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예, 비용 상승 압력이. 네.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채산성, 이익이잖아요. 네. 이익이 사실은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GDP입니다. GDP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올해 유독 IMF가 우리나라를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성장률을 낮게 전망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고 내년은 우리가 비록 반등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영향이 내년까지 간다면 우리가 불황형 무역 흑자라는 말을 계속 써야 되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박지훈 대표님,
우리나라의 이제 뭐 기업 수출 기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그렇죠. 예.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네. 정유 쪽으로는 뭐 SK정유, 뭐 네. 대충 이런 회사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게 되면 결국은 한국 경제가 이들 기업이 쇼크다 그러면 그 여타 파생된 밑에 있는 기업들도 쇼크일 거고. 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전기차가 어닝 쇼크를 발표해 버리니까 주가가 6% 이상 빠져버렸던가요? 뭐 그런 식의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기업 실적의 기상도 지금 방금 우리 주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024년도 흐림 정도가 아니라 먹구름 밀려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섹터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1분기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번 반도체도 4분기가 뭐 계속 많은 언론에서 뭐 저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분기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2차 전지주를 대표적으로 보면 저는 요즘 이제 그 기업들을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섹터별로 묶어서 진단하는 거는 요즘은 조금 피해야 된다. 경제 하반기 때는 실적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건데 네. 대표적으로 2차 전지주를 말씀을 드리면 이틀 전에 테슬라가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줄줄이 지금 미끄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어닝 쇼크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이었습니다. 의도적이었다. 굉장히 전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테슬라가 4개 모델이 있는데 네. 그것도 섹시라고 하죠. 그 중에서 일론 머스크의 전략은 뭐냐면 이게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 마켓쉐어에서 한 15% 정도의 트리 포인트를 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바잉 파워가 생기냐면 메조리티 바잉 파워입니다. 대중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의 대중화 전략은 3만 불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모델 3와 모델 I의 가격을 굉장히 낮췄어요. 실제적으로 대중화에 성공시켰고 두 번째는 테슬라의 그 리포트를 자세히 보면 이 분기에 저는 굉장히 테슬라가 전략적이었던 게 이 불경기니까 다른 전기 자동차는 차징 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는 요 찰나에 테슬라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차징 인프라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GM이나 포드나 다른 차 메이커들이 테슬라의 차징을 인프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뭐 트위터를 인수한 X라든지 AI를 투자한 이런 걸 통해서 테슬라의 모든 이 대중화를 시켜서 이 데이터 센터로 만드는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이게 가격이 떨어져서 어닝 쇼크가 왔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 다릅니다.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현재 그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가 그 어닝 쇼크가 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원 전략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연초 대비 지금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양극재 업체들은 어떻게 판매를 하냐면은 양극재 업체가 양극재를 만들어서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납품을 하는데 그때 납품가는 그 넘길 때의 자원 가격의 베이스를 줍니다. 그렇게 결제가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근데 리튬은 이미 3개월 전에 재고를 쌓아야 돼요. 네. 그럼 3개월 전에 사온 리튬 가격이 30% 떨어지면 30% 바로 영업이익에서 떨어지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굉장히 그 어닝 쇼크가 온 상태고 반대로 LG 에너지솔루션이나 2차 전지 업체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죠. 그 이유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면 전체 영업이익의 30%가 IRA 법안으로 인한 수혜를 본 거예요. 3천억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섹터 내에서도 구조를 자세히 보고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그 불황형 이런 쪽에서는 그 기업이 이게 어닝 쇼크가 왔더라도 테슬라의 리포트를 자세히 보시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같은 어닝 쇼크인데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서 좀 그렇게 봐주는 게 전체도 보지만 좀 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하청 기업들이 반도체 여러 가지 물질들, 전해질이나 양극재 이런 거를 납품을 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원자재의 가격이 어떻게 반영되냐, 반영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또는 쇼크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주원 실장님, 중국 지금 테슬라 이야기의 대부분 전기차 판매는 중국 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결국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의 경쟁도 중요한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다들 괜찮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5% 정도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3분기 무역 수지도 괜찮게 나와야 되는데. 대중 수출이 뭐 마이너스 폭이 확 줄든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홍콩하고 포함하면 30% 가까이 되거든요. 예. 의존도가. 자,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리가 예측을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IB들 투자은행들이 전망하는 거는 내년에는 4%대 정도. 4%대. 일부 좀 극단적인 IB들은 3%대까지도 보는 데가 네. 있어요. 예. 네.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 쪽에서의 불안이 이제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드는 원인이고 실제로 지금 중국의 재고가 뭐 모든 산업의 재고가 상당히 좀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재고는 한번 쌓이면 그게 재고 조정으로 풀리는 기간이 어느 나라든지 상당한 좀 기간이 필요한데 네. 그게 이제 중국에서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아무리 빨라야 내년 하반기. 예, 그렇게 되면 그 쌓여 있는 재고는 그냥 장부 가치로 가지고 있으면 중국 기업들이 문제가 안 되는데 중국 기업들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현금이 돌아야 되면 그 재고를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아야죠. 근데 그냥 팔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거든요. 네. 예, 소비자들이 안 사면 어떻게 하냐? 가격을 떨어뜨리겠죠. 예. 그러면 우리 기업들하고 만약에 중국 시장에서 붙는다. 그럼 우리 기업들은 못 버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중 수출이 안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중국 경제는 일단 어렵다. 예. 그 다음은 또 다른 좀 원인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렇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중국이 어렵다는 말이 일관성을 보이는 게 조금 전에 한국 경제도 내년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유지를 해주셨거든요. 결국 중국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의 대중 수출, 전체 수출의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홍콩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2020년에 팬데믹이 왔을 때 공급 사슬이 무너지고 가치 사슬이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가 다 그냥 곤두박질 쳤지 않습니까? 예측을 못했다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에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놓고 예측 못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 끝에 지금 유가가 뛰기 시작을 하려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정유사는 말씀을 주셨지만 중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 경제의 석유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판에 지금 유가가 이렇게 뛰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건은 앞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안 줄 건가? 어떤 영향을 줄까? 확전은 일어나지 않을까? 확전은 간다면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1년 이상 갈 건가? 그러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궁금증들이 막 꼬리를 무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 한번 주시죠. 우선 그 유가 흐름을 가장 이제 우리는 관심이 많으니까 유가 흐름은 예상보다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상보다 오르지 않는다.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정치 뒤에는 정치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전쟁 뒤에는 정치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은 내년 대선도 있고 네. 확전에 대해서 그렇게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달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미국으로 봐서는 손익계산서에서 그렇게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의 그 물가 지수를 계속 낮추려고 하는 누르려야 되는 이 판에 네. 유가까지 오르면 바이든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유가 오르는 건 달갑지 않은 상황.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가는 그리고 미국의 지금 전략 비축유나 분단 이런 걸 이미 그 언론에서 계속 터뜨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유가를 누르고 있는 형국이라서 유가는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150달러 간다 이런 거 하지만 저는 100달러 선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보고 있고 네. 전체적인 정세가 어쨌든 어떻게든 또 갑작스러운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확전이나 유가가 아주 고공행진하는 이런 사태는 저는 그렇게 오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쉽지 않을 거다. 네. 150달러까지 배럴당 가는 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100달러를 놓고 공방전은 계속될 네. 가능성이 있다. 확전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조은 실장님 보시기에 지금 4분기 글로벌 경제 어쨌든 올해 4분기 마지막 분기에 최고 변수로 최고라 그럴까요? 가장 불확실한 변수는 어쨌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아니겠습니까? 예,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저도 박주근 대표 이사님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확전은 다른 나라는 우리가 신경 안 썼는데 이란을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이란이라는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란이
거기에 전쟁은 참가 안 하더라도 뭔가 연대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나가는 유조선에다가 미사일 한 방만 쏘면 유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그 과거 우리 70년대, 80년대 중동 정전 날 때 네. 이란이 좀 장난치는 바람에 그때 막 유가가 4배 뛰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2014년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지금처럼 가자 지구에서 교전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네. 한 달 넘도록 그때 유가는 오히려 전쟁 나면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저도 뭐 150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이제 그 작년에 유가가 배럴당 $130까지 갔을 때는 미국이 제로금리였습니다. 제로금리를 막 벗어나는. 근데 지금처럼 미국이 금리가 높고 그 말은 이제 시장에서 달러가 좀 희소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제유가라는 거는 배럴당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달러화와 국제유가라는 실물의 교환 비율인데 네. 지금 같은 금리가 높을 때는 유가가 그렇게 쉽게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물량 자체가 못 나가는, 석유 물량 자체가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배럴당 $100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배럴당 $100 가능하다. 그러면 미 연준의 또 말과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금리 올리면 올렸지 내릴 생각 없다. 내년에도 파월 의장. 왜? 유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변수가 그렇죠. 되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식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다 오르는 상태가 되면 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은 계속 간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말씀 주셨지만 3.5에서 정치적인 변수, 정무적인 변수에 의해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를 고민하면 결코 올리지 못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건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환율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 수출 단가와 수입 단가의 괴리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영업이익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뭐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긴 됩니다. 하나의 일관되게. 그런데 삼성전자라든지 중국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화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에 예. 우리 반도체도 나가 있고 이스라엘에도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해외 법인이 네.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우리 기업이 점점 해외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 기업의 영업이라든지 기업 활동이 상당히 지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법 이런 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본 거는 사실은 뭐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법인에서 그렇죠. 뭐 감소 정도였고 실제적인 실제 피해는 훨씬 사실 중국 쪽에서 훨씬 많은 감소를 네. 받은 거고요.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은 뭐 법인들이 있긴 하지만 네, 판매 법인 정도의 작은 법인이고 실제 거기에 매출 비중은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때문에 뭐 주력 수출 협정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도 이상이 넘는 상태고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건설업 쪽입니다. 다음 주에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지 않습니까? 네, 특히 네옴시티가 지금 네옴시티. 가자지구 바로 붙어 있어요. 네. 이스라엘 쪽에. 네. 저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황태자가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한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굉장히 지금 변수가 많이 생겼죠. 네. 빈살만 황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을 하고 네옴시티를 건설 구축하고 유럽과의 교류를 확보하고 이런 식의 아마 그 계획을 짰을 것 같은데 네. 당장 이 사태 때문에 그에 대한 발목이 잡힌 것 같고 저는 이번에 빠른 사우디아라비아의 방문도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특히 건설업이 현재는 돌파구가 국내 주택 경기로서는 한계가 있고 해외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뭐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데 당장 건설업은 지금 많은 건설업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내년 돌파구는 해외밖에 없다고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히 이번에 GS건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임병경 부회장이 갑자기 10년 동안 주의를 맡다가 빠지면서 네. 임병경 부회장이 한 일이 뭐냐 하면 10년 동안 GS건설을 주택 위주의 건설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해외를 빠뜨리고. 그런데 지금 허윤홍 그 사세가 들어가면서 대표사를 맡으면서 건설 사업부 이런 걸 키운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해외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건설업은 당연히 건설업 쪽이 타격. 내년 주택 경기가 오르지 않는다면 건설업 타격이 오히려 크지. 일반 다른 기업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때문에 손해 피해 보는 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국지전적인 측면이고 또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산업 시설에 기반을 둔
경제 정책을 한다기보다 오직 원유를 주로 팔고 그렇죠. 있는 그런 예.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영향력은 좀 약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이제 거시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갈 거냐, 중국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되고 우리의 또 경제는 2024년 금리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조금 더 이제 미시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기업 쪽 이야기를 한번 네. 나눠볼까 하거든요. 아까 뭐 대충 어닝 쇼크 말씀도 드렸고 서프라이즈 말씀도 드렸는데 딱 세 개만 찍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반도체, 네. 물론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정유, 그리고 건설, 그리고 굳이 하나 넣자면 배터리 쪽. 네. 근데 하여튼 어쨌든 뭐 시간이 허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개를 중심으로 자동차 해서 정도? 예, 자동차 정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자, 미국이 IRA 법안도 만들고 칩스 법안도 만들고 하지만 지금 일본이 오히려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메모리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은 치킨 경쟁을 뭐 원하지 않는 사이에 치킨 경쟁을 하는 그런 입장.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반도체 주기적으로 이미 주기설은 없어져 버린 것 같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삼성전자 참고로 7만 무너졌습니다. 네. 우선 반도체라 그러지만 사실은 메모리에 국한된 걸로 봐야 돼요. 말씀하신 것 같이. 네. 메모리도 사실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음. 이게 낸드 쪽이냐, 일반 메모리와 구분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가장 큰 적자를 보고 있는 섹터는 영역은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 네. 낸드 플래시에서의 굉장한 이 낸드 플래시가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 재고량은 제가 봤을 때 그 저점을 찍었습니다. 네. 제가 재고 금액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3분기에 그 저점을 찍어서 네. 마이크론 실적이 2주 전에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 최저점을 찍었다는 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조금 이 긍정적인 부분은 네. 그 작년에 반도체가 메모리의 주력이 PC 쪽에 DDR5거든요. DDR4였는데 네. DDR5를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DDR4의 가격은 그 시점이지만 DDR5가 이제 세대 교체기에 들어갔습니다. DDR5의 현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건 제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네. 낸드 플래시는 뭐와 연결됐냐면 스마트폰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 스마트폰이 이미 성장 곡선이 세츄레이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는 사실 방법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하이닉스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적자 폭을 상당히 줄인 것은 낸드 플래시의 상세를 많이 줄이고 그 공간에 HBM, 그러니까 하이밴드 메모리라고 하는 AI 네. 쪽에 들어가는 게 올라가면서 이 사람 의외였죠. 엔비디아 그렇죠. AI 때문에 의외의 그 이익이었지만 어쨌든 그 분야의 마켓 셰어 때문에 적자 폭을 예상보다 많이 줄인 거거든요. 남은 4분기인데 4분기는 현재 현물 가격 추이를 보면 어쨌든 상반기 말보다는 한 1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PC 메모리 쪽은 PC하고 일반 IT 기가와 인간은 많은데 PC 쪽의 교체 시기가 DDR5로 조금 빨리 넘어가 준다면 네. 1분기는 상당히 이익 곡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파운드리 지금 어제 그 TSMC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 생각보다 좋습니다. 높게 네, 나왔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닝 아주 좋지는 않은데 어닝 스프라이즈 정도까지 아닌데 생각보다 좋았다. 이렇게 보면 반도체 부분은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네. 다른 많은 전문가분들 판단하고 있고 이제 이익 곡선이 얼마나 빨리 오를 것인가가 이게 문제인데 지금 같은 재고 조정이고 이 낸드 플래시가 조금만 더 빨리 와준다면 그것도 좀 빨리 오를 수 있다. 분명한 건 1분기는 좋아질 것이랍니다. 1분기는 좋아질 것이다. 조은 실장님, 반도체 시장. 반도체 회복을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회복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수요가 늘고 가격이 늘고 네. 공급도 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반도체 가격의 회복은 수요는 별로 안 움직이는데 공급을 확 줄이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부정적으로 좀 봅니다. 네.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근거는 딱 하나인데 저번 반도체 사이클에서 이런 구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중국 경제가 아마 2014, 5년쯤에 한번 좀 경착륙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반도체 업황이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한 1년 뒤로 미뤄졌거든요, 회복이.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 경제를 내년에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사주는 주력 시장은 중국 시장입니다. 네. 매물이 받는 미국으로 가는 물량은 거의 없다 그래요. 예, 사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저렇다면 물론 바닥은 찍겠지만 네. 그 바닥이 1년 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 좀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두 분 말씀에 사실 뭐 박주근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충격은 오지 않겠지만이라고 단서는 두셨지만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는 뭐 대전제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부탁은 안 해드렸지만 아까 우리 박주근 대표께서 정유 문제, 우리나라 수출에서 또 중요한 파트가 정유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가가 만약에 오른다면 이 정유 산업 부분은 오히려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의 효자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정유 부분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 부분도 상당 부분은 중국과 연관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 구조 자체가 네. 우리나라 정유는 중간재가 대부분이거든요. 나프타라든지 그렇죠. 에틸렌 중국 경제가 아주 밀집해서 네. 지금의 이제 일반적으로 그 언론에 나오는 정유주의 반짝은 유가가 오르면 재고와 환차익이나 재고에 대한 이익 차익 정도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반짝 경기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의 정유주가 좋다는 거죠. 네. 좀 길게 본다면 정유주도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나 특히 이제 저는 반도체조차 인프라주로 보고 있거든요. 정유주도 당연히 인프라 네. 부이기 때문에 인프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지금 같은 중국의 회복이 지금 중국의 아까 초대 말씀하신 것 같이 중국의 회복은 소비재 위주의 회복 때문에 4.9%지 그 나머지 회복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이 저런 상태에서 정유주는 지금은 유가 때문에 반짝할 수는 있다.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펀더멘털 자체가 좋아져서 경기가 호전되어서 꾸준한 이익을 내는 곡선은 아직까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 실장님, 이제 현대기아차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뭐 반도체 말씀을 드렸고 정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기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그런 전환기적인 시점도 있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선전을 해야지만 한국 경제가 이렇게 턴오버할 때 제대로 된 리듬을 탈 것 같거든요. 반도체가 안 좋을 때 현대기아차가 실적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만약에 말씀 나누신 반도체 시장이 조금 그렇다면 현대차가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차는? 현대차는 우리 뭐 현대기아를 포함해서 우리 네.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 유럽이나 이제 미국이 핵심인데 네. 안 좋은 일이 오버래핑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 경제가 내년에 안 좋으면서 그럼 반도체 경기도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못하고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가능성. 그렇죠. 이게 겹치면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동시에 망한다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이 전기차의 수출 금액을 보면 올해 7월에 전기차 수출액 전체 총액이 14억 불, 네. 그리고 8월에는 12억 불, 9월에는 11억 불입니다. 이게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미국 시장만 좀 설명을 드리면 올해 3분기까지는 미국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을 한 2% 내외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에 대해서 IB들은 0%대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식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4분기니까 지금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미국 경제가 식는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미국으로 가는 뭐 전기차건 뭐 자동차건 수출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한 몇 달 전만 해도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를 IB들은 마이너스까지 전망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를 좋다 보니까 좀 상향 조정을 했음에도 0%대 성장입니다.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뭐 미국보다는 비중은 작지만 유럽 쪽으로의 수출도 현지 생산도 많곤 하지만 거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최근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거는 거를 이제 그렇죠. 건드렸잖아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건데 거기도 자동차 시장이 안 좋다는 걸 반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자동차와 반도체, 중국과 미국 이게 겹치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만이나 내년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 뼈아픈 질문일 수도 있고 아픈 데를 제가 이렇게 톡 건드리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투자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시거든요. 현대기아차 어렵다, 뭐 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놓고 투자를 한다는 말은 투기가 아니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럴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경쟁력 측면. 전제 조건에 따라 틀린데 미국이 철저하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봉쇄를 한다면, 봉쇄한다면? 바깥으로 못 나오게 네.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경쟁력도 있고 또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공장도 많이 만들어놨고 그러나 과연 미국이 언제까지 저 중국 전기차, 뭐 전기차를 포함해서 네. 중국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 뒤, 20년 뒤를 보면 전망이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밝지는 않다고 좋지 봅니다. 않다. 네. 우리 박주건 대표이사께서는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현대기아차 우리의 경쟁력,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쌍용차가 우리 기업에가 인수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네. 평택에 땅을 판다는 소식이 나오는 거는 자금 회전력이 줄어든다는 걸로 그렇죠. 어떻게 또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안 좋은데 쌍용차는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보시는지. 우선 단기적인 전망이 있고 좀 장기적으로 보는 두 가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2분기부터 나왔던 말은 현대자동차의 이제 피크 아니냐 말을 계속 나오는데 3분기까지 이어졌죠. 갈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기억하시겠지만 1년 전에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가 나면서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모델 믹싱을 고부가가치 모델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주력 판매 모델이 네. SUV나 제네시스나 고가 모델로 다 바꿨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고가 모델을 바꾸면 영업이익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같은 매출액에서. 그래서 네. 현대기아차, 그러니까 중저가 모델 믹싱을 하면서 파는 완성차 업체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10%를 찍는 건 현대기아차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같이 문제는 이 전기차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테슬라의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자동차는 하나의 디바이스 형태로 파는 거는 시대는 이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전략은 자동차도 결국에는 IT 업계처럼 플랫폼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라는 게 우리가 PC나 스마트폰 같이 플랫폼으로 가는 전략으로 바꿔서 거기에 대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전략에 있어서 현대자동차, 기아차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네. 상당히 뒤져 있다. 그 짧은 기간의 모델 믹싱을 통해서 영업이익 곡선이 좋은 것에 취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 IRA법으로 인해서 미국의 전기자동차가 적게 팔리는 것은 현대차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네. 그러니까 플랫폼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이 잃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현대기아차는 그 부분에 대한 취약한 보완책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업 가치는 상당히 흔들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말씀을 나눴고 정유도 살짝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고 이제 현대기아차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배터리 쪽으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 솔루션 문제, 에코프로비엠 네. 이런 배터리 회사들의 영업 실적은 테슬라의 결국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한다면 테슬라가 전략적으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네. 2024년에 테슬라의 영업 수익은 나아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물론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 영업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그 전기자동차를 범용화시키는 핵심은 배터리 가격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LFP로 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우리나라 현재 배터리 3사 그리고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조차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대응이 지금 너무 늦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지만 LFP 배터리가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돼야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중국에서 나오는 LFP 배터리가 훨씬 가격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조차 LFP 배터리를 쓰고 있고 아까 쌍용자동차도 지금 나오는 전기차는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나옵니다. 네. 국내에서 나오는 삼원계 배터리를 쓰지 않아요. 너무 네. 비싸기 때문에. 내년도의 전기차의 화두는 어느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의 대중화에 앞장서느냐가 핵심 화두일 텐데 거기에 핵심은 배터리 가격의 경쟁력인데 네. LFP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기댈 것은 미국의 IRA법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께 말씀하신 것 같이 미국이 지금처럼 버텨준다면 그나마 나은데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7월 달에 트럼프가 기억해 보시면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어디에 기댔냐면 미시간 5대5의 자동차 그렇죠. 러스트벨트라고 러스트벨트에서 하는 거죠. 기대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연설을 했냐면 미국의 자동차 3사가 러스트벨트에서 전기차로 가는 순간 일자리가 다 날아갑니다.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년 대선에 따라서 미국의 IRA 법이라든지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에 되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보호하에서 지금 2차 배터리의 많은 IRA 법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는 이 시국에 내년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IRA 법 때문에 2조 정도 영업이익을 더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범용화되는 자동차 시장에서 이 저가형 배터리 경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균형이 있을까라는 이 두 가지 이슈가 내년에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주근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면 지금 포춘 500에 들어가는 우리 기업이 한 16개 정도 60개가 들어가나요? 그 정도 들어가요. 16개 정도 16개 들어가는, 정도. 16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업이익적으로 시가총액으로 확 잘라버리면 4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20년 뒤에 생존해가지고 있을 기업이 몇 개가 될까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바이오 쪽, 이쪽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치매, 알츠하이머죠. 암, 당뇨, 그다음에 팻 모든 쪽으로 지금 바이오 쪽으로 좀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란 말입니다. 걸음마 그것도 제네릭 중심으로. 그럼 바이오 산업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 좀 준비된 게 내용이 있으면 바이오 산업의 내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기업들의. 저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굳이 나누자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한다면 지금 3세대쯤 와 있거든요. 그 정도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왜 그걸 구분하냐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초기 1세대는 그냥 뭐 개발했다 그러면 주가가 뜨는 시대였어요. 그 2세대쯤 오면 이제 한번 이 정리를 하는 단계고 그게 사실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상당 부분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 경쟁력도 가지게 됐고 지금의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과 바이오 산업이 합쳐진 형태의 바이오 산업이라서 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때 기억해 보면 우리나라를 뭐 백신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다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제조업의 경쟁력입니다. 바이오 산업도.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개발 속도 측면이나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또 개발 속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비슷해진다면 AI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강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중국이 우리보다 좀 앞서고 있지 않나요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 이제 제조업에서는 많이 앞섰고요. 바이오 산업을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좀 결이 다른데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오 산업은 사실 카피약 생산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 경쟁력이라는 건 우리가 대량 생산을 잘하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오 산업에서 이제 큰 부가가치를 내려면 신약 개발인 거죠. 예. 그게 서양에서는 역사가 200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몇 년에서 그걸 쫓아가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카피약은 장점이 있지만 정말 핵심 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진입하려면 한 최소 우리가 좀 빨리 따라잡긴 하니까 100년은 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70만 원대가 나오고 셀트리온이 14만 대인데 셀트리온 주가가 한때 30만 원 넘어간 적이 있었죠. 네. 지금 저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품이 많이 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원 실장님께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2024년이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 저의 본능적인 육감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주원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기업적 측면에서 2024년 어떻게 대출 문제 또 영업 문제 극복하는 게 좋은지 정리를 한 1분 30초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엘니뇨 때 엘니뇨가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름이 많이 더웠는데 과거 이제 어떤 경험에 의하면 엘니뇨가 있던 해에 겨울은 폭설과 혹한이 온다고 합니다. 네. 엄청 추울 걸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저는 지금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한국 경제나 기업이 과연 준비를 하고 있을까? 물론 이제 혹한과 폭설이 오니까 겨울옷을 많이 껴입고 뭐 살도 찌우고 혹한에 대비를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한국 경제와 기업의 핵심 가치는 지켜내야 된다. 왜
어려움이 오면 모든 걸 다 그냥 구조조정을 해버리죠. 연구개발까지. 예. 내년도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이 그렇게 대폭 깎인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핵심 가치를 지키는 거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왜냐하면 혹한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새로운 세상을 대비해서 여름 옷을 챙기는 그런 좀 어렵지만 좀 멀리 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박주건 대표님. 네, 제가 그 올 연초부터 지난주까지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의 축구흐름들을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네.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굉장히 낡았고 밸류가 없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전통 산업이었지만 이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대체 느낌들을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오히려 밸류 굉장히 높아졌다. 반대로 어떤 시류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는 것 같지만 그 시류에 탔던 기업들은 한때는 올랐지만 굉장히 낮아졌던 이런 결과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결국엔 이 불황일 때 지켜야 할 것은 뭐냐?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기업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걸 지키면서 얼마나 빨리 변신해가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불황일 때 투자나 어떤 기업의 밸류가 있을까를 따지신다면 저는 그런 눈으로 좀 기업들을 봐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불황일 때는 결국은 실적으로 증명할 텐데 그 실적도 그러한 바탕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전환기적인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1세 경영에서 2세 경영으로는 이미 넘어왔고 이제 2세에서 3세로 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제 1세에서 2세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세계적인 전쟁, 질병, 총균세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삼박자에 맞물려서 어떤 균형추의 변화를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지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원 실장님을 통해서 거시경제적인 측면, 또 우리 박주건 대표님을 통해서 미시적인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참 이 핵심 가치를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상고 하저가 될지 상저 하고가 될지 또는 상고 하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다시 나타났고 중국 경제의 속도 느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불확실할 것 같습니다. 올해 마무리하는 4분기까지도 한국 경제는 먹구름 끼는 날이 더 많을 듯하다는 말씀들 많이들 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진단과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관과 비전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 한국 경제 꼭 상고, 하고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